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정부가 태풍 흰남노로 막대한 피해를 본 경북의 재난복구비로 6,367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복구비 가운데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691억 원, 공공시설은 5,676억 원인데요. 가장 피해가 큰 포항과 경주 지역은 앞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문제는 산업시설 복구인데요. 주택이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은 지자체 요구로 일부 상향됐지만 포항 철강산업단지 등 산업체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철강산업시설 복구를 위해서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신청서를 낸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조속한 지정으로 이 피해 지역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월 26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부근 차들 몰리면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방면은 고정대교 53km 지점 1차로 막고 공사 중인데요. 뒤로 2km 이상 정체 보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월성남내거리에서 월성일동 행정복지센터 방향 월성남내거리 200m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 발생했는데요. 경찰관 도착해 사고 처리 중입니다. 달구벌내로는 반고개 내거리에서 내당역 내거리 방향 내당역 내거리 직전 가장자리 차로에서 작업 중인데요. 때문에 뒤로 차들 지체되고 있습니다. 칠곡에서 도심으로 빠져나와 팔달교 방향으로 가는 차들 속력 떨어지고 있고요. 호국로는 서변지하차도에서 산격대교 지날 때까지 신호 2번 정도 받으셔야겠습니다. 구마로는 동볼리 내거리에서 장동 내거리까지 전체적으로 더디게 지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만큼 쌀쌀합니다. 아침 최저기온 7도로 시작했는데요. 아침까지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낮 최고 기온 19도까지 올라 완연한 가을 날씨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11도, 습도는 90%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화재 소식부터 전해드려야겠죠.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어제 저녁 8시경에 대구 북구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죠. 매천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소방 인력 약 250명 정도가 투입돼서 어젯밤 11시 59분쯤에 진화는 완료가 됐는데요. 네. 일단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점포 152곳 중에 69곳이 소실이 됐습니다. 약 40% 정도가 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때문에 오늘과 당분간은 이 농수산물, 도매, 경매는 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매천시장 내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됐는데 네.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는 소방과 경찰이 이제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모쪼록 피해를 입은 상인분들 그리고 또 매천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소식인데 그렇습니다. 매천시장 현대화 사업이 또 최근 들어서 계속 논의가 있었거든요. 네. 2013년에도 이 매천시장에 화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이 좀 노후화되어 있다. 여러 가지 이 진단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 화재 원인을 좀 파악하고 이 피해를 복구하고 이 시설에 대한 현대화까지도 좀 빠르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또 화재 소식이 들리는 거 보니까 또 겨울철에 특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열악하잖아요, 화재. 그렇습니다. 네.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일어날 만한 조건들 좀 갖추고 있고 그렇죠. 여기에
방화를 대비한 이 시설도 좀 마련이 안 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화재 철저히 좀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직후 이 공공의료원의 추가 건립 없이 기존 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좀 밝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역 의료계를 중심으로 좀 계속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구 경북 지역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대구 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가 최근 논평을 내고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연대회의 측은 이 홍 시장이 대구 의료원의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발표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세부 계획은 전혀 알 수 없다며 이 필수 의료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 의료진 인력 수급 계획이 최우선 과제지만 우리 산부인과 등의 의료 공백이 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와 대구의료원이 필수 의료 진료 과목인 소아과와 내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전문의 수급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공공의료 강화에 의료원 소속 노동자와 이용자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료 기능 강화 세부 계획도 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가 이제 기존 의료원의 그 기능을 좀 보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7월 취임 직후에 기존 의료원의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의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인급 기능 등을 좀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이런 구상을 홍 시장이 소개를 했는데 대구시는 경북대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 하반기에 필수 진료와 공공 임상 교수 파견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 등이 홍 시장에게 제2대구 의료원 건립을 좀 강도 높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요. 간략히 좀 전의 상황을 좀 보면 전임 권영진 시장이 2027년까지 이 지역에 400에서 5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을 추가로 짓겠다고 지난 3월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래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게 이제 의료계의 논리였는데 홍 시장은 여기에 이제 응하지 않았고요. 경남지사 시절이었던 2013년에는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고 채무를 없앴다는 점을 좀 주요 성과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이게 뭐 공개가 다 돼가지고 어제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네. 이제 내년 3월까지 뇌혈관 중재술에 필요한 장비가 한 2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장비를 포함해서 한 30억 원 가량 장비를 좀 보완한다고 하고요. 의료 인력의 경우에도 새로운 장비가 투입되는 이 시기 내년 3월에 맞춰서 10여 명을 채용하고 2024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뽑는다는 좀 방침을 세웠습니다. 인력 보강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장비도 좀 보강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응급수술에 대한 이제 이후에 좀 후속 진료가 좀 가능하도록 이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등의 좀 의료진도 대구의료원에 이제 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게 그간의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처우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의료진이 좀 외면했던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구시는 좀 추가 예산을 배정해서 인건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는 이제 공공의료원 추가 건립은 없고 기존 의료원의 이제 기능을 그렇죠.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네. 자, 지역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 10월 26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국가 원수가 살해된 이 11.6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째 되는 날인데요. 그렇군요. 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 숙모강 건립 또 노태우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둘러싼 논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6 사건 어르신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글쎄 모르는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걸 좀 최근에 아마 몇 년 전에 영화를 통해서 접한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79년이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서울 종로구 궁정동의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일단 세 가지 설이 일단 그때 당시에는 있었는데 우선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의 강경 노선이 좀 채택이 되니까 그를 좀 그의 견제로 이제 김재규가 이제 이런 좀 진퇴 위기에 좀 몰렸다는 게 좀 원인이었다.
이게 좀 가장 일단은 유력한 설이고요. 네. 미국의 음모라는 설도 있었고 또 김재규의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는 설 또한 좀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유신 체제가 일단은 무너졌고요. 전두환 정권이 수립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43주기가 되는 날인데 최근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공간인 숭모관 건립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구미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용현 경북도 의원이 최근 경북도의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숭모관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 박정희 역사 자료가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이 구미 상모동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공간도 좁고 이 방문객들이 이 제대로 참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 김용현 의원은 이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공간인 숭모관 건립을 위해서 이 경상북도가 먼저 이 타당성 연구 용역 등 이 준비 과정에서부터 적극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국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정부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경상북도가 먼저 이끌어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이 구미에 있지 않나요? 따로 없는 건가요? 너무 많죠. 오. 예, 구미에는 이미 좀 박정희 전 대통령 그 역사 자료관 또 이제 생가가 또 있고요. 네. 또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있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체육관과 도로 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10월, 11월 이제 추도직과 탄신제에는 이 박 대통령 생가에서 이제 이 행사가 좀 치러지는데 김 의원이 이제 숭모관 건립을 주장하는 건 네. 생가터가 좀 좁긴 합니다. 좁다 보니까 이런 추도식과 탄신제 행사 때 방문객들이 그 야외 주차장에 설치된 이 LED 전광판을 보면서 좀 추모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구미시가 이런 문제 좀 해결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숭모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네.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구미시는 박정희 생가와 박정희 역사자료관에 있는 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안에 이제 꽃밭에다가 숭모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근데 이 숭모관이 지어지게 되면 이른바 이게 박정희로거든요. 옆에 도로가 네. 박정희로에 위치한 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동상, 생가, 추모관과 역사자료관 등을 합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시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기념 사업이 꽤 추진돼 왔습니다. 네, 투입된 예산만 보면 1,300억 원을 훌쩍 좀 넘겼습니다. 박정희 추모관 등을 짓기 위한 생가 주변 공원화 사업비가 286억 원 썼고요. 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건립비가 879억 원, 역사자료관 건립비가 159억 원을 썼습니다. 네. 이 경상북도 구미시가 새마을공원 내부 전시물 보관공사에 또 50억 원을 추가로 썼고요. 여기에다가 인건비 등 운영비가 매년 25억 원씩 쓰고 있습니다. 운영비만으로? 네, 예. 운영비만으로 25억 원을 쓰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올해 박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에 수억 원의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향신문 우리 백경렬 기자와 인터뷰에서 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겠다. 박정희 대통령 특별기획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이 구미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 주변의 공원화 사업 부지 내에 탐방로도 만들어서 이 방문객들에게 이 다양한 볼거리와 휴게 쉼터를 제공하겠다. 이런 구상도 내놨습니다. 네. 역시 예산이 이 3억 8천만 원과 5천만 원이 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잘 만들어 놓은 만큼 많은 분들이 좀 방문하면 좋을 텐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을 찾은 방문객 수를 보면 한 18,800여 명 정도 수준인데 이게 하루 평균 한 209명 정도 다녀간 셈입니다. 박 전 대통령 생가와 새마을공원의 하루 방문객도 각각 이 기간에 한 201명, 870여 명 수준 정도인데요. 네. 구미시의 재정 상태는 하지만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 구미시의 부채를 보면 경북의 23개 시군 가운데 최고 수준이거든요. 2019년에는 1,800억 원이었고 2020년에는 2,098억 원, 지난해에는 소폭 감소하게 했지만 역시 2,000억 원이 넘어서 2,065억 원이었습니다. 네. 방문객이 많지 않고 또 구미시의 재정 사정도 좋지 않으니까 숭모관 건립을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4년 동안은 이 숙모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임 시장이었던 장세용 구미시장이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게다가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와 관련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지난 7월에 시장이 바뀌고 나서 다시 숙모관 건립 움직임이 일어났고 여기에 구미 지역 시민단체인 구미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숙모관 건립을 추진하는 걸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 추진 시에는 시민 여론 수렴 등 이 공청회부터 거쳐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이 사업들을 하다 보니 오히려 지역 이미지가 특정한 이미지로 굳어진다. 그리고 오히려. 시민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낸다면서 오히려 구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1순위인 이 KTX 구미역 유치부터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대구에서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 기념관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또 노태우 전 대통령 일주기인데 이 일주기를 맞아서 또 기념관 설립 문제가 좀 다시 좀 수면 위로 좀 논의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노 전 대통령의 어떤 생전 업적을 고려해서 기념관이 건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군부 쿠데타의 좀 주동자로 꼽히는 만큼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좀 맞서고 있는데요. 노 전 대통령의 기념관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이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문희갑 전 대구시장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 등이 좀 기념관 추진에 좀 긍정적인 의사를 드러낸 바가 있었거든요. 이에 당시 그 대구 참여연대와 정의당 등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 그리고 5.18 학살과 관련해서 공식 사과나 고백이 없었다며 강한 반대의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노 전 대통령 기념관 설립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다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대구시와 동구청 모두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 정부 지원도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동구청에서는 이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를 관리하고 있고 이 기념관 건립은 논의된 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대구시 역시 지금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 기념관 사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 민간단체가 추진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 노 전 대통령이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1997년에 내란죄를 선고받으면서 이미 예우가 박탈됐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도 노 전 대통령은 이 기념 사업을 지원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자, 두 기자께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기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전직 대통령을 통해서 그 당시를 뭐 좀 기억을 하고 현재를 되새기고 좀 돌아보자 뭐 이런 시각이 전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자체가 주도해서 벌인 기념 사업이 이미 좀 충분할 정도거든요. 너무 많다. 그런 시각이 좀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사업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미 한번 가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못 가신 분들은. 근데 이제 그 최근 몇 년 새는 이런 움직임이 또 정치적인 쪽으로 마치 좀 이런 지지 세력을 더 모으고 관리하기 위한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만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현재 그리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한 노력에 좀 더 예산을 더 쓰고 관리를 하고 노력을 기울이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시고요. 송 기자님은요? 네, 저는 최근 들어서 보면 이 젊은 세대들은 이 제사 지내는 문화가 많이 익숙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이 사실상 그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게 과연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긍정적일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오늘 10월 26일이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일이기도 하지만 이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이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이요? 네, 오늘이요. 오히려 이날을 조금 더 기리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월 26일 여러모로 좀 기억해야 할 날이네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의 논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뉴스맨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월 26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49분 지났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보는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활동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함께할까요? 지난 21일 대구시의회 296회 임시회가 폐회했습니다. 재개정 조례안 33건을 최종 의결했고 6건의 5분 발언이 있었는데 네. 5분 발언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분 발언에서 나온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김대현 의원이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대구시 정책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기득권 소수 집단의 트집 또는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표현했다면서 대구시 집행부 입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소수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질타했습니다. 네. 집행부 정책에 반대하면 기득권 카르텔이냐는 건데요. 김대현 의원은 민주주의는 권력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발전해왔고 권력은 절차로 견제되어 왔으며 현대 민주주의에서 절차의 핵심은 의회라면서 대구시가 의회의 견제와 조정을 불편하게 여겨 소홀히 하면 결국 독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계획을 공유하고 언론 보도에 앞서 의회와도 먼저 소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정책을 성공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대구시 집행부가 좀 경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뭔가요? 김재우 의원이 판타지아 대구 페스티벌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포크 페스티벌, 대구 콘텐츠 페어,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대구 국제 재즈 축제,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 대구 생활문화제, K-팝 콘서트 7개를 묶고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간 개최했습니다. 김재우 의원은 각각 축제를 돌아보고 의견을 경청했다면서 통합축제는 대구시의 당초 목적인 축제의 외년 확대 및 시너지 청출이 아닌 다양한 문제를 일으켰는데 네. 특히 판타지아라는 통합주제에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7개 축제가 동시에 추진되어 집중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김재우 의원은 축제 현장에서 7개 행사가 동시에 추진돼 출연지가 음향, 조명, 무대 등 섭외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판타지아라는 주제에 가려져 각각 축제 정체성이 훼손되고 네. 홍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내년에는 5월과 10월에 지역 축제를 통합해 추진할 예정인데 관련 예산을 상당히 삭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문화예술 축제 종사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건데요. 김재호 의원은 대안으로 오페라 축제, 뮤지컬 축제, 치맥 축제와 같이 지역성과 브랜드를 구축한 축제의 경우 독자성을 강화해 집중 지원하고 시민들이 1년 내내 다양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각각 축제 일정을 현명하게 조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네. 축제를 통합해서 열면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집행부가 축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은 뭔가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13.6%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재화 의원이 느린 학습자, 학습 부진화,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은 경계선 지능인을 일컫는 또 다른 표현이라며 이들은 지적 장애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 일자리, 복지 등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네. 이 의원은 경계성 지능인은 학령기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사회적 차별과 편견, 낙인 등으로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특히 사회 부적응으로 학교폭력과 왕따, 가정폭력, 미취업과 실업, 직장 내 괴롭힘, 범죄 노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식 개선,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포함한 네. 지원조례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회기에 이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국제인구행동단체 PAI에서 우리나라를 물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스트레스 국가란 평균적 자연 상태를 가정했을 때 이 정도의 인구 밀도와 강수량을 가진 나라에서는 물스트레스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네.
윤건근 의원은 물 스트레스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낭비된 물은 환경오염 부활을 가중시켜 물순환 체계 건강성을 해치므로 효율적인 물 사용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절수 설비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선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화장실 사용 수량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건근 의원은 물 절약을 위한 절수 대책 추진과 함께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동참이며 네. 특히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기후변화 위협이 생활의 각 영역과 연결되어 있고 가정의 절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자, 기후위기 대응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물 절약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김태우 의원이 파동 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로 인한 교통 체증과 관련 해결책 마련을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파동 지역은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5천 세대가 입주하고 주민 2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도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획기적 교통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향후 더 심각한 교통 대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 김태우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얍산 터널로는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설과 파동 IC, 파동교 내거리 진출입로 1차로 확장, 도시철도 수성 남부선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예, 도로도 필요하지만 인구가 또 특정 지역에 밀집되는 현상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의정 참여센터 10월 의정활동 보고 소식 잘 들었습니다.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륙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출근길 초겨울 추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추위가 풀린다고 합니다. 낮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인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